호화로운 저택에서 한 젊은 부모는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잊히고 상실감으로 상처받은 아이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다. 가식적인 미소 뒤에는 잔인한 계모가 아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거짓의 거미줄을 엮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분홍색 휴대폰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앞에서 드러나면서 침묵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억만장자의 딸이 우리 보모를 풀어줘요. 내가 진실을 알아요. 라고 외치는 순간 살롱 전체는 그 폭로의 무게 앞에 얼어붙는다. 해는 겨우 떠올랐지만 이지혜는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퇴거 통지서를 마주하고 있었다. 26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교육 전문가, 그리고 이제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어머니 김선영 씨의 암치료비는 모든 저축을 탕진했고 김선영 씨는 관해 상태였지만 재정적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지혜는 휴대폰으로 구인 광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남구 고품격 가정의 전일제 부모, 월급 800만 원, 복리후생 포함 자격 요건, 교육학 또는 심리학 전공, 아동 교육 경험, 거주 가능, 절망적인 시기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았다. 딸아, 정말 괜찮겠니? 아직 연약한 김선영 씨가 문턱에 기대어 물었다. 주인 집에 사는 건 그게 항상 좋게 끝나지는 않는단다. 엄마 80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1년도 안 돼서 빚을 갚고 엄마 치료비도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면접은 그날 오후였다. 이지혜는 졸업식 때 샀던 유일한 정장 세트인 남색 블레이저와 사촌에게 물려받은 펜슬 스커트를 입었다. 굽이 중간인 구두는 이미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그녀는 곱슬머리를 낮은 번으로 묶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다. 전문적이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강남구까지 버스로 거의 2시간이 걸렸다. 저택의 전자문이 열렸을 때 이지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부지는 거대했고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과 원형 입구 중앙에는 대리석 분수가 있었다. 큰 유리창과 현대적인 선을 자랑하는 3층짜리 웅장한 건축물인 그 집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이지혜 씨이신가요?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저는 박정숙 가정부입니다. 이강준 사장님은 화상 회의 중이시지만 최유진 사모님께서 먼저 만나주실 겁니다. 이지혜는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과 그녀가 평생 소유한 모든 것보다 확실히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장식된 현관을 따라 안내받았다. 중성적인 톤으로 꾸며진 거실에 도착하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진은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허리까지 완벽하게 곧게 편 금발머리를 가진 그녀는 전직 모델의 몸매를 감싸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길고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은 입술과 같은 와인색이었다. 그녀는 32살이었지만 쉽게 25살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교육 전문가군요. 그녀는 미소와는 대조되는 차가운 눈으로 이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 강준 씨가 만족하겠군요. 그는 박수아를 돌볼 사람으로 학위가 있는 사람을 고집했으니까요. 네, 4년 전에 졸업했고 그때부터 사립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이지혜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는 아동심리학과 정서발달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최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그러니 박수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이해하죠, 아이는. 복잡해요. 엄마와의 사건 이후로요. 이지혜가 그 사건에 대해 묻기도 전에 서재 문이 열리고 이강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과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지쳐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탄탄한 팔과 서민용 자동차보다 비쌀 것이 분명한 시계가 드러났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국 투자자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전문적이었다. 이강준입니다. 마감 이지혜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강준은 경험, 학력, 교육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의 말은 절제되어 있었다.
이지혜는 그가 빠른 결정을 내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우리 딸은 3년 전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에 감정을 드러내며 설명했다. 박수아가 한서연 씨와 차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유진은 결합을 보여주기 위해 계산된 듯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우리는 가족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수아에 대한 제 사랑은 마치 제 친딸 같아요. 저희는 3개월 후에 결혼할 거고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최유진의 어조에서 이지혜에게는 무언가 가짜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판단할 위치가 아니었다. 박수아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이강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이 방에 있습니다. 지난 3명의 보모들은 2주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오르는 동안 최유진은 뒤에 남아 자신의 뷰티 제품 라인 사진 촬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지혜를 마지막 계단까지 따라갔고 계산적이고 경계하는 시선이었다. 박수아의 방은 넓었고 캐노피 침대, 책과 비싼 장난감으로 가득 찬 책장들이 있었지만 손대지 않은 듯 보였다. 벽은 연한 파란색이었고 여러 액자는 아름답고 웃는 여인의 사진들이 있었다. 이지혜는 한서연이라고 짐작했다. 딸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쿠키를 만들고 해변에서 놀고 함께 책을 읽는 모습들. 박수아 이분은 이지혜 씨야. 네 새 보모가 될 수도 있어. 이강준은 이전의 사업가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마치 이지혜의 영혼을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불편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소리치거나 그 여자가 나를 울게 만들면 당신도 떠날 거예요. 모두가 그랬어요. 이강준은 당황한 듯 보였다. 박수아, 시작하지 마. 이번에는 네가 협조해줘야 해. 알겠어요, 아빠. 소녀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체념한 듯했다. 이분에게 내 책들을 보여줄게요. 이강준이 문을 닫고 나가자 박수아는 그 이상한 침착함으로 이지혜를 계속 바라보았다. 당신은 달라 보여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달라 보여? 모르겠어요. 당신 손에는 굳은 살이 있고 신발은 낡았어요. 그 관찰에는 당혹스러운 진실성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처럼 완벽했어요. 이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 옆 바닥에 앉았다. 굳은 살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기타를 가르치기 때문이고 신발은 새 신발을 살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 낡았어요. 박수아는 잠시 그것을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예고 없이 베개 밑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이게 우리 진짜 엄마예요. 인스타그램에 나랑 사진 올리는 그 여자가 아니고요. 이지혜는 한서연의 사진들을 보았다. 따뜻한 미소와 박수아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진 여인이 딸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쿠키를 만들고 해변에서 놀고 함께 책을 읽는 모습들. 정말 멋진 엄마였던 것 같네요. 이지혜가 말했다. 진짜였어요. 박수아는 나이보다 현명한 말투로 말했다. 최유진 이모는 아빠가 보고 있을 때만 연기해요. 사진에서는 나를 안아주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내가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이지혜는 목에 무언가 걸리는 기분을 느꼈다.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보였다. 이 일자리를 왜 원해요? 박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이지혜는 거짓말을 할까, 전문적인 답변을 할까 생각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솔직함을 요구하는 듯했다. 우리 엄마가 아프세요. 병원비를 내고 우리 집을 잃지 않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박수아는 마치 그것이 완전히 이해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당신은 진짜 이유가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부자고 잘생겨서 아빠 옆에 있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들 사이에 이해심 어린 침묵이 흘렀고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이었다. 문가에 최유진이 소리 없는 유령처럼 다시 나타났다. 박수아, 얘야, 약 먹을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약 필요 없어요. 박수아가 갑자기 긴장하며 중얼거렸다. 김민준 박사님이 끊어도 된다고 했어요. 내 아빠랑 내가 계속 먹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단다, 얘야. 내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지혜는 소녀가 포식자 앞에 작은 동물처럼 살짝 움츠러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유진은 알약과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박수아가 그것을 삼키는 것을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이제 쉬게 해줄게, 수아야. 최유진은 소녀가 분명히 싫어하는 애칭을 사용하며 말했다. 내일은 내 블로그 현대판 계모를 위한 사진 촬영하는 거 기억하지? 우리가 고른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야. 문이 닫히자 박수아는 이지혜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그 여자는 우리가 완벽한 가족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아래층으로 돌아와 이강준은 이지혜에게 즉시 일자리를 제안했다. 월급은 광고에 나온 그대로였고 복리후생도 포함되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건강보험, 일요일 휴무, 직원 숙소에 딸린 개인 방과 화장실. 박수아가 당신을 좋아하더군요. 그는 진심으로 안심한 듯 말했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요. 이지혜는 퇴거 통지서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최유진이 서재 문에 나타났고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정말 잘 됐네요. 우리 가족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쁠 거예요, 이지혜 씨.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이지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박수아가 자기 방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창 뒤에 작고 외로운 형체였다. 소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 순간 이지혜는 자신이 단순한 보모 일자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빚이 쌓이고 어머니의 건강이 걸린 상황에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월 800만 원은 구원이었다. 그녀는 최유진 같은 사람들의 군대를 만나더라도 그 계약에 서명할 것이었다. 이지혜가 몰랐던 것은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문을 직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단순히 일자리를 수락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겉모습이 기만적이며 8살짜리 아이가 그 억만장자 가정의 완벽한 외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는 감정적인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이지혜가 이강준 씨 저택에서 보낸 첫 주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일과는 일찍 시작되었다. 아침 6시 그녀는 박수아의 학용품을 준비했고 능숙한 손과 예리한 눈을 가진 김미자 아주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운전사 최영호 씨는 정확히 7시 30분에 박수아를 청담동에 있는 사립학교로 데려다 주었고 이강준은 이미 여의도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여 국내 최대 기술 회사 중 하나를 지휘하고 있었다. 낮 동안 이지혜는 박수아의 방과 후 활동, 발레, 영어, 수영을 조직하고 보충 교육 활동을 준비했다.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한 다음 독서나 교육용 게임을 위한 자유시간을 가졌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지혜는 아이와의 진정한 유대감이 매일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를 괴롭힌 것은 집안의 이상한 역동성이었다. 이강준은 밤 9시 이후 박수아가 거의 잠들었을 때 돌아오는 등 거의 집에 없었다. 반면 최유진은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박수아와 신중하게 연출된 순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박수아, 더 웃어봐. 장례식에 온 것 같잖아. 이지혜는 최유진이 인스타그램용으로만 준비된 손대지 않은 디저트 테이블 앞에서 박수아의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귀엽게 삐죽거려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사진 촬영이 끝나면 디저트는 치워졌고 설탕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워, 알잖아. 박수아는 다음 사진 촬영까지 다시 무시당했다. 첫 주 금요일 이강준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이지혜는 처음으로 완전한 변화를 목격했다. 최유진은 노크도 없이 박수아의 방으로 들어왔고 박수아는 이지혜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최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딸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박수아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다. 최유진의 미소는 굳었지만 이지혜가 마지못해 방을 나갈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복도에서 이지혜는 목소리 톤의 변화를 분명히 들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네 아빠가 나랑 결혼하면 내가 법적으로 네 엄마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잊어야 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그만둬야 해. 난 우리 진짜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에 이지혜는 굳어졌다. 이 그림은 우울해. 왜 맨날 슬픈 것만 그려? 건강하지 않아. 심리학자로서 말인데 이건 네가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지혜는 복도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개입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의 재정적 구원을 의미하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방 안에서 최유진은 계속 말했다. 네 아빠는 내가 모든 걸 돌봐주니까 널 견디는 거야. 네가 문제 알아서 네 아빠가 시간이나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해. 네 아빠는 수조 원짜리 회사를 운영해야 해. 내가 없으면 넌 스위스의 어느 기숙학교에나 가 있을 거야. 문이 갑자기 열렸을 때 이지혜는 복도를 지나가는 척했다. 최유진의 미소는 잘 연습된 가면처럼 돌아와 있었다. 아, 이지혜 씨, 마침 잘 만났네요. 박수아가 오늘 좀 감정적이네요. 잠시 쉬게 하는 게 좋겠어요. 김민준 박사님이 항불안제 복용량을 늘렸어요. 그날 밤 박수아가 마침내 잠들고 나서 이지혜는 첫 월급의 일부를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다. 김선영 씨는 울면서 밀린 병원비 2달치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화했다. 어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는 진정제 같았지만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껴안고 있는 박수아의 모습은 지울 수 없었다. 일요일, 그녀의 휴무일에 이지혜는 노원구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했다. 예전에는 단순함이 숨 막히게 느껴졌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저택이 모든 사치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자유를 상징했다. 그 집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엄마. 이지혜는 김선영 씨가 소박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도우면서 고백했다. 사장님 약혼녀가. 사장님이 볼 때 아이를 대하는 방식과 둘만 있을 때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정년 퇴직하기 전 수십 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김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딸아 부자 집안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숨기고 있단다. 하지만 기억해. 너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상황을 구할 돈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남편과 아내 싸움에 끼어들지 마. 특히 남편이 억만장자일 때는 더더욱. 그 조언은 현명했다는 것을 이지혜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있는 박수아를 발견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신중함에 반항했다. 왜 어둠 속에 있어? 그녀는 스탠드를 켜며 물었다. 그 여자가 천장 전등을 다 빼버렸어요. 밤늦게까지 책 읽느라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지혜는 소녀의 부은 눈을 알아차렸다. 울었구나. 박수아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는데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몸짓이었다. 그 여자가 아빠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 사진을 다 버릴 거라고 했어요. 과거를 계속 보는 건 건강하지 않대요. 이지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박수아, 그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아빠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소녀는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어린 입술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아빠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빠는 항상 피곤하거나 출장 중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그 여자가 완벽한 계모로 변해요. 몇 주 후 이지혜는 최유진의 행동을 미묘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학대는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영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잔인함들이 있었다. 박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숨기고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내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안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악몽을 꾼다고 비난하는 시기였다. 이강준과 이야기할 기회는 목요일 밤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그는 일찍 도착했고 지쳐 보였으며 도서관에서 박수아의 과학 숙제를 돕고 있는 이지혜를 발견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그는 문턱에 기대어 물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아직 젊은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이지혜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놀라운 기억력과 희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박수아는 아빠에게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이지혜가 그녀의 얼굴에서 본 몇 안 되는 진심, 어린 미소 중 하나였다. 아빠한테 내 프로젝트 보여줘도 돼요, 이지혜 씨? 물론이지. 그동안 차 한 잔 가져올게. 부엌에서 이지혜는 박정숙 가정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나이든 여성이 말했다. 사모님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친구들과 가평 스파에 가셨어요. 내일 돌아오실 거예요. 이지혜가 도서관으로 돌아왔을 때 박수아와 이강준이 함께 과학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장면에는 집안의 평소 긴장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이지혜는 박수아가 자료를 정리하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깊은 숨을 쉬며 용기를 냈다. 사장님, 박수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강준은 피곤했지만 주의 깊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학교에서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지혜는 망설이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사장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최유진 사모님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어떤 행동 말입니까? 그녀는 박수아에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아이의 엄마에 대해 잔인하게 말하고 사장님이 딸에게 인내심이 없고 그 여자 때문에 아이를 견디는 거라고 암시합니다. 이지혜가 말하는 동안 이강준의 표정이 굳어지고 턱이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도서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지혜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주 됐습니다, 사장님. 벌써 제가 결혼할 여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존경받는 아동 심리학자에게 말입니까? 그의 차가운 어조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사장님,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최유진 씨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더욱 지쳐 보였다. 당신이 박수아와 지나치게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혜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사장님이 여기 안 계실 때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강준은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었다. 박수아는 사고 이후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다른 심리학자를 거쳤습니다. 최유진 씨만이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지혜 씨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황의 복잡성을 모릅니다. 우리처럼 내 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조정했는데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기계적인 몸짓 같았다. 당신은 훌륭한 교육 전문가이고 박수아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모를 또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감정적인 문제는 최유진 씨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그녀가 전문가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이지혜는 직원 숙소 방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고 이 일자리의 필요성과 박수아에 대한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었다. 돈은 이미 어머니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김선영 씨는 이제 약과 식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 없이 모든 약을 살 수 있었다. 이지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박수아의 슬픈 눈빛, 어린 얼굴에 드리워진 이른 체념이 보였다. 당신도 떠날 거예요. 그녀는 첫날 말했다. 다른 모든 보모들처럼. 그리고 이제 이지혜는 그 이유를 이해했다. 다른 보모들도 아마 이강준에게 경고하려 했을 것이고 모두 최유진의 교활한 조작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날 밤 이지혜가 자신과 씨름하는 동안 몰랐던 것은 집안의 미묘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강준은 그녀의 우려를 겉으로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그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했다. 이지혜의 진심 어린 어조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2층의 푸른 방에서는 8살짜리 소녀가 매트리스 밑에서 엄마의 것이었던 분홍색 휴대폰을 꺼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본능적인 지혜로 박수아는 몇 주 전부터 자신의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 엄마 한서연이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너를 믿지 않을 때 내 진실에 대한 증거를 간직해라. 한서연은 딸이 그 조언을 그렇게 일찍 사용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지혜가 저택에서 보낸 2번째 딸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강준은 보통 저녁 8시 전에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다. 그는 박수아의 방문에 조용히 나타나 딸과 이지혜가 밤 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독서, 때로는 교육용 게임, 때로는 단순히 하루에 대한 대화였다. 제가 함께 해도 될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 그는 둘을 놀라게 하며 물었다. 박수아는 실망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처럼 희망과 불신의 복합적인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오리온자리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이지혜가 설명했다.
박수아가 방금 사냥꾼 신화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강준은 푹신한 카펫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익숙한 그의 손가락은 작은 퍼즐 조각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다. 내 엄마가 천문학을 정말 좋아했어. 그는 위험한 땅을 시험하는 듯 말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엄마가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던 거 기억하니? 박수아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는데 너무나 드문 일이라 이지혜의 마음이 저릿했다. 엄마는 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말했어요. 소녀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이강준은 침을 꿀꺽 삼켰고 그의 눈은 잠시 촉촉해졌다. 이지혜가 그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었지. 그는 약간 목이 잠긴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날 밤은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강준은 박수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며 가끔 주말에 나타나 정원 산책이나 동물원 방문을 함께했다. 이전에는 영묘처럼 조용했던 저택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유진에게도 감지되었다. 이지혜는 그녀가 존재감을 강화하고 아버지와 딸 사이의 순간을 방해하고 이강준과 박수아가 재건하고 있던 소박한 순간들을 밀어내기 위해 비싼 선물과 정교한 계획을 고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최유진은 일요일 아침 식사 중에 이강준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그가 딸 옆에서 신문을 읽는 동안 말했다. 사무실에서 그 계약서들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아를 청담동에 있는 어린이 스파에 데려갈 수 있어요. 오늘 예약해 두었거든요. 사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수에게 오늘 오후에 천문대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최유진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천문대요? 하지만 너무 평범하잖아요. 특별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천문대는 우리에게 특별해요. 이강준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단호했다. 한서연 씨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지혜가 최유진 앞에서 돌아가신 아내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름은 분위기에 돌멩이처럼 떨어져 보이지 않는 긴장의 파문을 일으켰다. 최유진은 굳었지만 잘 훈련된 가면처럼 미소를 다시 지으며 빠르게 회복했다. 물론이죠, 여보.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사실 박수아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랑 나랑 둘이서만 가고 싶었어요. 예전처럼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칼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식당 문 옆에 서 있던 이지혜는 숨을 죽였다. 박수아, 최유진의 목소리는 이지혜가 잔인함의 전조로 인식하게 된 그 달콤한 톤을 띄었다. 이기적이지 마.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셋이서. 괜찮아, 최유진 씨.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이강준이 개입했다. 박수아가 나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른 날 우리 둘이서만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잖아. 최유진의 눈은 굳었지만 미소는 유지되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보. 저는 약혼식 저녁 식사 세부 사항을 데코레이터와 마무리할게요. 그날 늦게 이강준과 박수아가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이지혜는 최유진이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전직 모델의 목소리가 긴장되고 억제된 채 새어나왔다. 아니, 박정숙 씨는 이해 못해. 3년 동안 이걸 쌓아왔어.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단계를 3년 동안 계산했어. 문제아와 참견쟁이 보모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그 목소리의 차가움, 최유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진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있었다. 천문대 방문은 박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돌아왔고 별과 행성에 대해 제잘거렸으며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자연스러움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이지혜가 저택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녀는 악몽 없이 잠들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느리지만 꾸준한 꽃이 피어났다. 이강준은 화상회의를 집으로 옮겨 가끔 재택 사무실에서 일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박수아는 다시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웃었다. 이전에 조용했던 저택 복도에서는 낯설고 새로운 소리였다. 이지혜에게 그 변화는 목격하기에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강준 역시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의 긴장선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많이 웃었고 딸을 경이로움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주의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순간들이 있었다. 이지혜와 이강준. 박수아가 잠든 후 베란다에서 나누는 밤늦은 대화. 그는 아이의 진전, 교육학적 기술, 책과 영화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노원구에서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능한 직원 뒤에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냈다. 당신이 이 집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어느 날 밤 그들이 정원의 별 아래에서 와인 한 병을 나누며 그가 말했다. 박수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요. 그들이 나눈 시선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 적절할 시간보다 1초 더 길었다. 이지혜는 눈을 돌렸고 그 영역의 위험을 갑자기 의식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숨기려던 감정을 배신했다. 이강준은 부드럽게 웃었다. 마치 부드러운 거짓말을 알아차린 사람처럼.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순간은 그들 사이에 떠올랐고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부정되지도 않았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가능성이었다. 다음 날 가족 역학의 변화에 따른 결과가 명확해졌다. 최유진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이지혜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나타났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선언했다. 이제 미소도 친근함의 가장도 없었다.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거예요. 이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쳤다. 아무 게임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요. 최유진은 유머 없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헌신적인 보모, 감정적인 구원자, 트라우마를 입은 딸과의 연결,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리고 이제 외로운 호라비와의 밤늦은 대화, 당신이 처음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최유진의 의도적으로 차분한 태도, 작은 방을 돌아다니며 이지혜의 개인 물품을 마치 가치를 평가하듯이 혹은 가치 없음을 평가하듯이 만지는 방식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은 저를 몰라요. 이지혜는 심장이 두근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충분히 알아요. 가난한 여자, 아픈 엄마, 돈에 필사적인 여자. 이강준은 쉬운 목표물이죠. 안 그래요? 부유한 호랍이 감정적으로 취약하고 딸을 방치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 최유진은 멈춰서 이지혜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맞춰볼래요?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고 너무 오래 계획해서 노원구 출신 교육 전문가가 모든 걸 망치게 둘 순 없어요. 말하지 않은 위협이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떠돌았다. 이강준 사장님의 돈에는 관심 없어요. 이지혜는 부분적으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언했다. 돈은 중요했다. 어머니를 구하고 빚을 갚고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최유진이 암시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누구도 당신의 의도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최유진은 이지혜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중요한 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아주 나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상황이 시작되었다. 최유진은 박수아가 늦잠을 자게 하여 학교를 놓치게 한 다음 이강준에게 이지혜가 아이를 깨우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지혜에게 알리지 않고 저택에서 중요한 투자자들과 점심 식사를 주선했고 마치 이지혜가 무관심하게 같은 시간에 박수아와 시끄러운 활동을 계획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작은 귀중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금브로치, 은컵스링크 한 쌍, 그리고 이지혜의 방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소지품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실수였을 거예요. 최유진은 거짓된 너그러움으로 말했다. 모두 실수를 하죠. 메시지는 분명했다. 최유진은 이지혜의 신뢰성을 파괴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었다. 가장 큰 타격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왔다. 박정숙 가정부는 이지혜를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했다. 최영호 운전사는 멀어졌고 항상 다정했던 김미자 아주머니조차 그녀와 소통하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지혜는 한 주간의 냉담한 대우 끝에 마침내 박정숙에게 물었다. 가정부는 망설이며 그들이 혼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최유진 사모님께서 사장님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장님과 부적절하게 가까워졌고 감정적으로 조작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박수아의 계모뿐만 아니라 아내로서도 그녀를 대체하려 한다고요. 이지혜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지혜 씨. 사장님 휴대폰에서 당신 휴대폰으로 보낸 메시지요. 무슨 메시지요? 우리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박정숙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저기요, 저는 한서연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집에서 일했어요. 사장님이 사고 후 얼마나 망가졌는지 봤어요. 최유진 사모님이 잃었던 것의 일부를 재건했어요. 누구도 그게 다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분명했다. 오래된 직원들은 이지혜에게 반대하더라도 집안의 안정을 보호할 것이었다. 그날 밤 박수아의 숙제를 돕는 동안 이지혜는 소녀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주의 깊은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래, 수아야? 그녀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칭을 사용하며 물었다. 그 여자가 당신도 떠날 거라고 했어요. 모든 보모는 떠날 거라고, 아무도 문제아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지혜는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어디도 가지 않아. 박수아는 오랫동안 이지혜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마치 거짓말의 흔적을 찾는 듯했다. 약속해요? 약속해. 나중에 박수아를 재운 후 이지혜는 복도에서 이강준을 만났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의 긴장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최유진 씨가 방금 전화했어요. 당신이 박수아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지혜는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강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미 그 형식적인 단계는 지났습니다. 무언의 가능성을 담은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들 사이의 공간을 좁혔다. 요즘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온 이후로 내 딸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나도 다시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마주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이 이루어졌다. 잠시 동안 이지혜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을 허락했다. 최유진이 암시하는 분화 지위가 아니라 존경과 진정한 애정의 토대 위에 재건된 가족의 가능성을. 그 순간은 복도에서 들리는 하이힐 소리에 방해받았다. 최유진이 나타났고 눈부신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분명히 외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보, 옷 갈아입으러 안 가세요? 자선 만찬이 1시간 후인데 당신이 주요 후원자잖아요. 그녀는 이강준에서 이지혜로 시선을 옮겼고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아, 이지혜 씨, 잊기 전에 내일 박수아의 일상에 몇 가지 변화를 논의해야겠어요. 아이가 당신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걱정돼요. 심리학자로서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의존성을 키우고 있을까봐 염려돼요. 이강준은 순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두 개의 모순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행사 후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이죠, 여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언급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멀어져 가는 동안 이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유진이 어깨 너머로 던진 시선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길 작정이었다. 이지혜가 그날 밤 자신과 씨름하는 동안 몰랐던 것은 저택이 잠든 사이 박수아가 다시 이불 밑에 분홍색 휴대폰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소녀는 최유진이 아빠의 눈을 피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잔인한 말, 모든 조작, 모든 순간을 조심스럽게 기록해왔다. 엄마. 그녀는 화면 속 한서연의 사진에 속삭였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진실을 간직하고 있어요. 언젠가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5월은 저택의 정원을 낭만적인 영화 속 풍경으로 바꾸는 폭우와 함께 찾아왔다. 도서관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이지혜는 불과 석 달 만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때 받은 월급 덕분에 어머니의 병원비 빚 절반을 갚을 수 있었다. 김선영 씨는 이제 필요한 모든 약을 구할 수 있었고 이강준이 제공한 이지혜의 건강보험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보충 치료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지혜와 최유진 사이의 조용한 전쟁은 매일 격화되었다. 최유진의 전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식별하거나 고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서 최유진은 완벽한 현대판 계모였다. 신중하게 편집된 사진들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가족 유대감의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가족이 최고, 마음으로 낳은 엄마, 무조건적인 사랑. 캡션은 그녀가 카메라에 보여주는 미소만큼이나 거짓이었다. 동시에 저택의 사적인 공간에서 최유진은 이강준의 마음에 점점 더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여보, 걱정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지혜는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사무실에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최유진이 하는 말을 들었다. 박수아가 이지혜 씨에게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집착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지혜 씨를 좋아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강준은 긴 하루 일과 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의존성이에요. 아동 심리학자로서 저는 불안정한 애착의 전형적인 징후들을 보고 있어요. 끊임없이 승인을 구하는 방식, 이지혜 씨가 주변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모습, 전문가로서 걱정돼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이지혜는 사무실에 가져다 주려던 차 쟁반을 들고 문 밖에 서서 숨을 죽였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강준이 마침내 물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결혼 후에는 제가 박수아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게 될 거예요. 건강한 전환을 보장해야 해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어조를 띄었다. 아마 이지혜 씨의 역할을 아이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이지혜는 이강준의 대답을 듣기 위해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났고 최유진이 자신의 해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확신에 마음이 무거웠다. 결혼 날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는 저택에서의 그녀의 미래에 드리워진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박수아를 침대에 눕히면서 이지혜는 아이가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래, 수아야? 뭔가 걱정돼? 소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안았다. 무언가 깊이 불편할 때 항상 취하는 방어적인 자세였다. 최유진 이모가 결혼하고 나면 당신이 떠날 거라고 했어요. 보모는 임시직이지만 계모는 영원하대요. 이지혜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이에게 향한 계산된 잔인함뿐만 아니라 불안과 불안정감을 조성하려는 감정적 조작 때문이었다. 박수아, 나를 봐. 이지혜는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부탁했다. 내가 한 약속 기억해? 내 아빠가 나를 해고하거나 네가 더 이상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속 눈과 너무나 닮은 아이의 눈이 이지혜의 눈에 고정되었다. 하지만 아빠가 해고하면 어떡해요? 최유진 이모는 내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빠 귀에다 속삭여요. 그 말에는 나이 이상의 지혜, 8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어른들의 역학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네, 아빠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이지혜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아빠는 그 여자가 안 보고 있을 때 뭘 하는지 몰라요. 이지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이었다. 이강준은 사업적인 지능계도 불구하고 최유진의 조작에 눈이 먼 듯했다. 가끔 어른들은 진실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낼 거야. 박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그 말을 숙고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지혜를 놀라게 하며 협탁에 손을 뻗어 이야기책 밑에 숨겨진 물건을 집어들었다. 별들로 장식된 분홍색 케이스를 가진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엄마 거였어요. 소녀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빠가 사고 후에 엄마 물건들을 치웠지만 나는 아빠 몰래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이지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기기를 바라보았다. 박수아, 너는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내가 5살 때 카메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내가 세부 사항을 보는 눈이 있어서 언젠가 훌륭한 사진작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손가락으로 박수아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비디오 갤러리를 열었다. 날짜별로 조심스럽게 정리된 수십 개의 비디오가 있었다. 최유진 이모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남자아이가 나를 꼬집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른들이 너를 믿지 않을 때 내 진실에 대한 증거를 간직해라. 이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네가 그 여자를 녹화했어? 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큰 눈은 진지했다. 엄마 그림을 찢은 날부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다른 곳에 숨겨요. 책장에, 쿠션 밑에, 가끔은 학교 가방에요. 이지혜는 박수아가 보여주는 비디오들을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최유진이 아이에게 거칠게 말하고 한서연에 대한 기억을 깎아내리고 이강준이 문제아 딸을 의무감 때문에 견디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모습. 특히 충격적인 한 비디오에서는 최유진이 카메라를 향해 아마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촬영하는 듯 다정하게 박수아를 안아주다가 공식 녹화가 끝나자마자 아이를 무례하게 밀쳐내고 마치 불쾌한 것을 만진 듯 드레스에 손을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 박수아, 이지혜는 잔인함에 동시에 경악하고 아이의 침착함에 감탄하며 속삭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박수아가 간단히 대답했다. 거의 2년치 비디오가 있어요. 그 여자는 내가 그냥 바보 같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지혜는 목에 무언가 걸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 작은 아이의 용기, 조용히 자신의 고통을 기록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회복력, 이걸 아빠에게 보여줬어? 박수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작년에 한 번 시도했어요. 그 여자는 내가 비디오를 편집했다고, 트라우마 때문에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그 여자가 심리학자이고 상실로 인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여자를 믿었어요. 어린 목소리의 쓴맛은 거의 참을 수 없었다. 그 후로는 기다리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정했어요. 이지혜는 소녀를 안았고 그녀의 작은 몸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너 정말 대단해, 알아? 내 엄마가 내 용기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박수아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끔 엄마가 나에게 강해지라고, 결국 진실이 이길 거라고 말하는 꿈을 꿔요. 그게 그냥 꿈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정말 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지혜는 자신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어떤 식으로든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박수아가 마침내 잠든 후 이지혜는 조용하고 어두운 저택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비디오는 최유진을 폭로할 수 있는 증거였지만 위험도 따랐다. 만약 이강준이 다시 믿지 않는다면, 만약 최유진이 상황을 또다시 조작할 수 있다면 박수아에게 미칠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걸음은 뒤뜰 베란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강준이 혼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도 잠 못 드는군요? 그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지혜는 망설이다가 앉았다. 비 오는 밤의 습한 공기는 정원꽃, 향기를 실어와 거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강준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았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최유진 씨는 당신이 박수아에게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한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한서연 씨가 떠난 이후로 내 딸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다. 대신 떠났다는 부드러운 단어의 사용은 이지혜에게 감지되었다. 마치 이강준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을 완전히 직면할 수 없는 듯했다. 제 박수아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이지혜가 말했다.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회복력이 강해요. 엄마처럼요. 이강준이 말을 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멜랑콜리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서연 씨는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거의 초능력 같았죠. 침묵이 흘렀고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강준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잔을 돌렸다. 왜 최유진 씨와 함께 있나요? 질문은 대담했고 어쩌면 부적절했지만 이지혜는 이해해야 했다. 이강준은 깊은 숨을 쉬며 정원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가 떠난 후 저는 길을 잃었어요. 일에 몰두했고 박수아를 방치했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고백하듯 말했다. 최유진 씨는 1년 후 회사 자선 행사에서 나타났어요. 그녀는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였어요. 박수아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안했어요. 제 기도에 대한 응답 같았어요. 아이의 슬픔을 이해하고 제가 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항상 지지를 보냈어요. 점차적으로 그녀는 우리 삶의 상수가 되었어요. 낭만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지난 몇 달 동안 그게 정말 자연스러웠는지 아니면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이지혜를 놀라게 했다. 무슨 뜻이에요? 최유진 씨는 항상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내세워야 할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알아요. 완벽한 계모, 유능한 전문가, 헌신적인 약혼녀의 이미지요. 이강준은 몸을 돌려 그녀를 직접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온 이후로, 박수아가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불일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두 명의 다른 최유진이 있는 것처럼요. 이지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강준이 약혼녀의 조작에 완전히 눈이 멀지 않았다는 첫 번째 징후였다. 결혼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강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8주 후에 잡혀 있어요. 초대장은 발송되었고 장소는 확정되었고 메뉴는 시식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최유진 씨는 거의 1년 동안 이걸 준비했어요. 500명이 참석하는 행사예요. 서울 사교계의 거물들이 모두 올 거예요. 그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은 베란다의 어둠 속에서 마주쳤고 비는 그들 주위에 사적인 커튼을 만들었다. 당신은 우리가 왜 함께 있는지 물었지 결혼할 건지 아닌지 묻지 않았어요. 그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게 다른가요? 점점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뒤를 이은 순간은 말하지 않은 가능성들, 정원 위를 떠도는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떠다니는 감정들로 가득했다. 이강준이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에 놓인 이지혜의 손가락에 거의 닿을 뻔했다. 가끔은 당신을 더 일찍 만났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상황에서요. 나무 바닥에서 들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 순간을 끊었다. 최유진이 베란다 문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무심한 가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포식자의 눈처럼 경계하고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그녀는 몸의 긴장감과는 대조적으로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박수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이강준은 손을 거두고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이지혜 씨가 박수아의 수학 진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밤 11시에 베란다에서 비 오는 날에요. 최유진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정말 감탄할 만한 교육학적 헌신이네요. 이지혜는 숨겨진 적대감을 알아차리고 일어섰다.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 두 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가 멀어져 가는 동안 최유진이 이강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보, 결혼 후에 직원들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집안 인력을 재편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기 방의 안전 속에서 이지혜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최유진은 자신의 신중하게 구축된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계획을 가속화했다.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이강준의 재산과 박수아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통제를 최종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택 어딘가에 분홍색 휴대폰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간직하고 있었다. 단지 적절한 순간에 빛을 볼 수 있다면 말이다. 바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박수아는 꿈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꿈속에서 엄마는 웃으며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낼 거야, 내 사랑. 수백만 년을 여행하여 마침내 보이는 별빛처럼 말이야. 소녀는 조용히 일어나 분홍색 휴대폰을 들고 눈에 결의를 담고 새로운 비디오를 녹화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제 이름은 박수아 멘데스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진실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7월 15일, 이강준과 최유진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릴 날이었다. 저택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데코레이터, 기획자, 공급업자들이 복도를 오가며 이미 호화로운 공간을 더욱 인상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원에는 500명의 하객이 서울 사교계에서 올해의 행사라고 불리는 결혼을 축하할 수정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지혜에게는 새로운 꽃 장식, 전 조각 샘플 메뉴 시식 하나하나가
그 집에서의 자신의 체류가 끝날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그 초겨울 서울의 습한 공기처럼 긴장감은 매일 피부로 느껴졌다. 변화는 비오는 화요일에 찾아왔다. 이강준이 그녀를 서재로 불렀을 때였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깊은 다크서클은 잠 못 이룬 밤들을 드러냈다. 최유진은 옆 안락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정장 차림으로 소셜미디어가 선전하는 성공적인 경영자처럼 보였다. 이지혜 씨,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강준은 통제된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희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선 채 고개를 끄덕였고 법정 앞 피고인처럼 왠지 모르게 느껴졌다. 결혼 후에는 집안 구조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강준은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최유진 씨가 박수아의 양육을 엄마로서 전적으로 맡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이죠. 최유진이 끼어들었고 그녀의 미소는 이지혜에게는 다정하게 보이지만 승리감에 차 있었다. 아동심리학자로서 저는 박수아가 저와 건강한 모성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개입된 보모의 존재는 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이지혜는 목에 무언가 걸리는 기분을 느꼈지만 굳건히 버텼다. 알겠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나요? 약혼식 저녁 식사 후에요. 이강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요. 사흘. 그녀는 저택에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박수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난 후 아이를 최유진의 미묘한 도구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을 사흘이었다. 넉넉한 퇴직금을 받으실 겁니다. 이강준은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계속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3배,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추천서도 드릴 겁니다. 어머니의 치료 지속을 위해 6개월 더 건강보험도 유지해 드릴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관대한 거저. 최유진이 덧붙였고 저희라는 말은 이지혜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특히 상황을 고려하면요. 그 말에는 숨겨진 비난이 있었고 공기 중에 암시가 떠돌았다. 이강준은 마침내 눈을 들었고 이지혜가 그의 눈에서 본 것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차가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갈등, 거의 조용한 간청이었다. 이지혜 씨는 자신의 역할에 있어 모범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변호는 스스로에게도 약하게 들렸다. 박수아는 당신의 지도 아래 학업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전문적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최유진이 부드럽게 반박했다. 펜리반파. 단지 결혼 후 당신의 존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죠. 이지혜가 서재를 나섰을 때 그녀는 왠지 모르게 차분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몸 밖을 떠다니는 듯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최유진과의 몇 달 전 대화 이후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렬한 고통이었다. 잃어버린 일자리나 어머니를 도울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박수아와의 유대감, 이강준과의 순간들, 그 집에서 잠시나마 가능하다고 보았던 삶 때문이었다. 가장 힘든 일은 박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엄마, 아버지와의 수년간의 유대감,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듣고 최유진의 미묘한 도구로부터 보호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었다. 이지혜는 박수아를 방에서 발견했고 아이는 천문학 책에 몰두해 있었다. 이강준이 천문대 방문 후 사준 선물이었다. 수아야,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할 이야기가 있어. 이지혜의 목소리 톤에 무언가 감지되었는지 아이는 즉시 책을 덮고 큰 눈으로 불안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 떠날 거죠? 질문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다. 마치 박수아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타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네, 아빠와 최유진 씨는 결혼 후에 그녀가 너를 전적으로 돌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박수아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이지혜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체념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른들이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자신의 감정적 요구는 항상 뒷전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배운 아이의 표정이었다. 언제요? 금요일 약혼식 저녁 식사 후에. 박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러더니 이지혜를 놀라게 하며 협탁으로 손을 뻗어
별 그림으로 장식된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이거 당신 주려고 만들었어요. 생일에 주려고 했는데 지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박수아의 작고 능숙한 손으로 분명히 만든 수제 목걸이가 있었다. 알록달록한 돌들과 작은 금속 별들이 박혀 있었다. 이건 별자리예요. 네 소녀가 설명했다. 오리온 자리를 여기 넣었어요. 우리가 함께 맞춘 첫 번째 퍼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작은 곰자리가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이지혜는 서재에서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예쁜 선물이야. 그녀는 목걸이를 걸며 말했다. 항상 하고 다닐게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박수아는 그때 그녀를 안았는데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이었다. 가지 마세요. 그녀는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알아, 아가. 나도 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 없으면 그 여자가 다시 나한테 못되게 굴 거예요. 이지혜는 부드럽게 떨어져 박수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다. 들어봐, 수아야. 네가 나에게 보여준 것, 분홍색 휴대폰 속 비디오는 정말 중요해. 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네 진실을 계속 간직해.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네 아빠에게 보여줘. 이제 아빠는 안 믿을 거예요. 아빠는 절대 안 믿어요. 언젠가는 믿을 거야.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고 했잖아. 기억해? 박수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엄마가 꿈에서 그랬어요. 그날 밤 직원 숙소의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지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강준이 거기에 있었는데 회의 때보다 더 지쳐 보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택의 나머지 부분의 풍요로움과 대조되는 공간의 소박함을 의식했다.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은 침대 위에 놓인 두 개의 여행 가방에 거의 다 들어있었다. 박수아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는 문 가까이 서서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물었다. 8살짜리 아이가 믿는 사람이 해고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답은 이지혜가 의도했던 컵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부드럽게 말할 힘이 없었다. 이강준은 머리를 쓸어 넘겼는데 그녀가 그의 불편함의 신호로 알아차린 몸짓이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지혜 씨. 사실 꽤 간단해요. 강준 씨. 당신은 딸의 감정적 안녕보다 최유진 씨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짙었고 지난 몇 달 동안 그들 사이에서 말해지지 않은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있어요. 그가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일어난 일이에요. 이지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굳건히 버텼다. 그런데도 당신은 3주 후에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저에게는 책임과 약속이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 서명된 계약, 기대치,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딸의 행복보다 중요해서는 안 돼요. 이지혜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강준 씨, 박수아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최유진 씨의 조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끊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최유진 씨는 존경받는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말인가요? 그 질문은 목표를 맞췄다. 이강준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요. 당신은 옳은 일이라고 아는 것과 편리한 것 사이에서 갇혀 있어요. 딸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선택한 여자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 사이에서요. 이강준은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다. 마치 내면의 싸움을 벌이는 듯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지혜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갈등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최유진 씨는 제가 약혼을 파기하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친구들이 있고 가정법원 판사들과 연줄이 있습니다.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로서 그녀는 제가 부주의한 아버지이고 감정적으로 무능하다고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박수아가 그녀의 보살핌 아래 더 나을 것이라고요. 이지혜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할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강준은 패배한 듯 보였다. 저는 이미 한서연 씨를 잃었습니다.
박수아까지 이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 폭로는 상황에 새로운 빛을 던졌다. 이강준을 그 관계에 묶어둔 것은 단순히 비겁함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진정한 두려움이었다. 왜 지금 저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이지혜가 물었다. 왜 전에는 안 했어요? 뭐나 당신이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선택이나 무관심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진짜입니다, 이지혜 씨. 한서연 씨가 떠난 이후로 느꼈던 어떤 것보다 더 진짜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지에 몰려 있어요.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두 어른. 탐험할 자유가 없는 감정으로 연결된 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지혜가 마침내 말했다. 박수아에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당신이 안 계실 때 최유진 씨의 행동에 대한 증거요. 그녀가 직접 녹화한 비디오예요. 한서연 씨가 몇 년 전에 해준 조언을 따른 거죠. 이강준의 표정은 혼란해서 충격으로 변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지혜가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들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들을 경고했다. 최유진이 열린 문에 나타났고 이지혜의 방에 이강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여보,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홍보 담당자가 전화 중인데 유명 연예 잡지의 결혼식 취재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 순간은 깨졌다. 이강준은 뒤로 물러섰고 그의 표정은 다시 닫혔다. 지금 갈게요. 그가 나가자 최유진은 잠시 동안 남아 이지혜를 노려보았다. 거의 성공할 뻔했네요. 그렇죠? 그녀는 거짓으로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부유한 호라비, 감정적으로 취약한 남자, 당신을 숭배하는 불쌍한 딸. 아슬아슬했어요. 이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지혜는 최유진의 게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너무 지쳐서 대답했다. 모두 그렇게 말하죠. 최유진은 가볍게 웃으며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결국 항상 돈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면 제가 이강준 씨의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재정적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은 이지혜를 놀라게 했다. 왜 저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사흘 후에 떠날 것이고 이강준 씨나 박수아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 맞서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유진이 다가왔고 그녀의 값비싼 향수가 이지혜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제가 이겼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밤으로 예정된 약혼식 저녁 식사는 이지혜가 저택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 기업가, 정치인, 유명 인사들, 이 모두 모여 억만장자 이강준과 아름답고 유능한 아동심리학자 최유진의 결합을 축하할 예정이었다. 사교계 칼럼에서는 이를 현대판 동화라고 불렀다. 다시 사랑을 찾은 호라비, 가족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 헌신적인 전문가, 그리고 새 엄마를 얻게 될 사랑스러운 소녀. 목요일 밤, 행사 전날 밤, 이지혜는 박수아가 자기 방 창가에 앉아 서울 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이 안 와요. 이지혜가 들어서자 소녀가 말했다. 내일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알아, 아가. 나도 생각하고 있어. 박수아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갑자기 결연해졌다. 오늘 뭔가를 했어요. 맨 무엇을? 소녀는 분홍색 휴대폰을 꺼냈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비디오를 녹화했어요. 다른 것들과는 달라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지혜는 화면을 가득 채운 박수아의 진지한 얼굴을 보았다. 녹화된 영상에서 소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박수아 멘데스예요. 8살이에요. 엄마는 어른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 내 진실에 대한 증거를 간직해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빠가 안 보고 있을 때 최유진 피멘텔, 아빠의 약혼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녹화했어요. 그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대해 하는 잔인한 말들을 녹화했어요. 그녀가 인스타그램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다가 나를 밀쳐내는 것도 녹화했어요. 모두 녹화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나를 믿어줄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바라요. 녹화는 계속되었고
박수아는 휴대폰을 다른 곳에 숨기는 방법, 학교 컴퓨터 수업에서 비디오를 편집하는 방법, 최유진의 잔인함을 가장 명확하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순간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비디오가 끝나자 이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아이의 침착함, 또렷한 발음, 결단력은 인상적이었다. 이걸로 뭘 할 생각이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박수아는 어깨를 으쓱했는데 그 작은 몸에는 어울리지 않는 몸짓이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은 아빠 가족, 아빠 친구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여기 올 거예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믿어줄지도 몰라요. 이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수아가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강준이 마침내 진실을 보게 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일일 수도 있었다. 수아야,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야. 약혼식 저녁 식사 한가운데서 네가 이걸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어요. 이지혜 씨.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요. 엄마는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게 그 길일지도 몰라요. 이지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작은 형체를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지만 나이를 초월하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전사를 키웠고 어머니의 부재조차 그 유산을 지울 수 없었다. 네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이지혜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네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줘. 내가 떠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박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드물고 진심 어린 미소였고 그녀의 눈을 환하게 밝혔다. 알아요. 그래서 최유진 이모가 당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처럼 진짜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별들을 바라보았다. 저택 어딘가에서는 성대한 축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꽃이 배열되고 크리스탈이 닦이고 샴페인이 차갑게 식혀지고 있었다. 행복과 가족의 단합을 위한 세심한 연출이었다. 하지만 2층의 푸른 방에서 8살짜리 소녀는 작은 손에 그 조심스럽게 구축된 모든 외관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결연한 눈빛에서 이지혜는 한서연의 사진에서 여러 번 보았던 그 불꽃을 알아보았다. 아무리 아름답거나 편리하더라도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불꽃이었다. 하이강준 씨 저택은 약혼식 저녁 식사의 재앙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호화로운 방들 위에는 새로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난 몇 년간의 억압적인 침묵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난 후의 공기처럼 더 가벼운 무언가였다. 문과 창문이 열려 서울의 초겨울 바람이 자유롭게 순환하며 폭로로 변한 축하 행사의 마지막 흔적을 쓸어냈다. 이지혜는 직원 숙소의 방에서 깨어났고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여전히 침대 발치에 준비되어 있었고 전날 밤까지 그녀의 출발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시계는 유법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원구로 그녀를 데려갈 차는 9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문에서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박수아가 거기에 있었고 아직 잠옷 차림이었으며 분홍색 휴대폰을 작은 손에 단단히 쥐고 있었다. 당신 이제 안 떠날 거죠? 소녀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이지혜를 응시하며 물었는데 그 시선은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이지혜는 망설였다. 전날 밤은 감정의 소용돌이, 폭로, 암묵적인 약속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침의 빛은 현실을 가져왔다. 감정은 구체적인 결정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각 선택의 결과는 평가되어야 하는 현실이었다. 복잡해, 수아야.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아빠랑 나랑 이야기해야 할 게 많아. 소녀는 나이 이상의 이해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정원에 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이지혜는 박수아가 말한 바로 그곳에서 이강준을 발견했다. 장식용 연못 근처 돌벤치 중 하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은 다크서클과 면도하지 않은 수염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녀가 이전에 거의 보지 못했던 고요함이 그의 얼굴에 있었다. 벌써 떠나셨을 줄 알았는데. 그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차는 9시에 와요. 취소하세요. 그 단순한 요청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강준은 일어서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모든 일 후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줄 압니다.
그가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공정하지 못했고 너무 오랫동안 눈앞의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박수아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그리고 당신은요? 이지혜가 재촉했다.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딸의 보모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이곳에서 망가진 것을 재건하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으로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 것의 취약성, 수개월간의 부정과 회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솔직함이 있었다. 강준 씨,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지혜가 대답했다. 당신의 삶은 방금 공개적으로 폭발했어요. 200명이 최악의 방식으로 당신의 약혼이 끝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여파는 상관없어요. 그가 말을 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박수에게, 당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손길은 이지혜의 몸에 전기를 흘려보냈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더욱 강렬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 의심이 남아있었다. 최유진 씨는요? 박수와 양육권을 얻겠다는 그녀의 위협은 이강준은 가볍게 웃었다. 지쳤지만 자신감 있는 몸짓이었다. 새벽 4시에 변호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수아의 비디오는 최유진 씨가 어떤 종류의 양육권이라도 얻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지혜가 경고했다. 이 계획에 수년을 투자한 후에는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강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실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제 딸의 용기 덕분에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요. 그 순간 마치 대화에 이끌린 듯 박수아가 정원 문에 나타났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두 사람을 숨김없는 기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강준은 팔을 뻗어 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합류하도록 했다. 이지혜 씨에게 남아달라고 했어. 딸이 다가오자 그가 말했다. 그럼 그럴 건가요? 어린 목소리의 희망은 분명했다. 이지혜는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았다. 우연히 재정적 필요 때문에 그녀의 삶에 들어왔고 이제 그녀 자신을 위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대표하는 두 사람. 그녀는 노원구에 있는 어머니, 아직 갚아야 할 빚, 계속되어야 할 치료를 생각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강준은 미소를 지었고 전날 밤 이후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본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듣겠습니다. 첫째,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직원이 아닐 거예요. 만약 제가 남는다면 제 전문 자격에 맞는 공식적인 계약과 급여를 받는 박수아의 독립적인 교육 컨설턴트로서일 거예요. 이강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저는 박수아의 교육 및 정서적 안녕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단순히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공정합니다. 그가 동의했다. 셋째, 이지혜는 깊은 숨을 쉬며 이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천천히 가야 해요. 당신은 방금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났고 박수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 모두 새로운 균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요. 이강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아는 한 사람씩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녀의 큰 눈은 어른들의 대화의 모든 단어, 모든 뉘앙스를 흡수했다. 그럼 남는다는 뜻이에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고 어린아이의 조급함이 엄숙한 순간을 깨뜨렸다. 이지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셋이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거라는 뜻이야. 보모와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 말이야. 그 대답은 박수아를 만족시킨 듯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얼굴 전체를 밝히고 한서연의 사진을 떠올리게 하는 드물고 소중한 미소 중 하나였다. 서울의 여름이 찾아왔고 뜨거운 열기와 이강준 씨 저택의 새로운 일상이 함께 찾아왔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깊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지혜가 직원 숙소에서 벗어나 저택 뒤편의 독립적인 아파트로 옮긴 것이었다. 원래 한서연의 그림 작업실로 설계되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 폐쇄되어 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공간이 예술과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강준은 12월의 어느 아침 이지혜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전의 객실이 박수아를 위한 학습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 별을 향해 있는 전문 망원경, 지도와 대화형 보드로 가득 찬 벽이 있었다. 그곳에서 이지혜는 아이의 타고난 호기심을 자극하며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세 번째 변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집에 점진적으로 기쁨이 돌아온 것이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중 음악, 금요일 밤 보드게임, 정원에서 즉흥적인 피크닉. 점차적으로 웃음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통해 다시 울려 퍼졌고 최유진이 만들었던 억압적인 분위기의 마지막 흔적을 흩어지게 했다. 파운스캔들은 이강준이 예상했던 대로 여파를 불러왔다. 사교계 칼럼은 추측했고 투자자들은 질문했으며 지인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나 박수아의 비디오, 공개적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핵심 인물들에게 전략적으로 존재가 유출되었다. 에 의해 뒷받침된 진실은 가족주의의 보호막을 형성했다. 최유진은 약속했던 대로 자신의 연주를 이용해 이강준에게 해를 끼치려 했지만 자신이 초래한 감시 아래에서는 조작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월, 서울이 여름 더위로 들끓을 때 이지혜는 어머니를 저택으로 모시고 왔다. 이지혜의 월급 덕분에 치료를 받아 상당히 회복된 김선영 씨는 딸과 이강준, 박수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경험 많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너희는 가족을 이루는구나. 나중에 아틀리에 아파트에서 이지혜와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다르고 비전통적이지만 가족이야.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지혜는 지난 몇 달이 조심스러운 접근과 경계의 춤이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대답했다. 이강준은 그녀의 시간 요청을 존중했고 결코 압력을 가하거나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함께 저녁을 먹었고 더운 여름밤에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매일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으로 박수아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다. 가끔 접촉이 있었다. 책을 건넬 때 손이 닿고 영화를 보는 동안 어깨가 스치고 필요한 것보다 1초 더 길게 지속되는 시선. 하지만 아무것도 공식화되거나 명명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가끔 김선영 씨가 관습 너머를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던 지혜로 말했다. 최고의 가족은 단순히 태어나거나 계약으로 들어가는 가족이 아니라 각 벽돌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가족이란다. 사무차 가을이 서울 여름의 맹렬한 더위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할 때 박수아는 9살이 되었다. 파티는 소박했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저택 정원에서 열렸다. 생일 주인공이 직접 선택한 장식은 천문학 테마였다. 나무에 매달린 별자리, 테이블 위를 떠다니는 행성들, 태양계 모양의 케이크. 축하 행사 동안 박수아는 의자에 올라섰고 이제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몸짓이었다. 모든 사람의 주의를 요청했다. 오래 감사하고 싶어요. 그녀는 작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떠난 이후로 제가 정말로 축하하고 싶었던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정원에는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다. 이강준은 이지혜 옆에 서서 몰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항상 진실이 길을 찾아낸다고 했어요. 박수아는 억눌린 눈물로 눈을 빛내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길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하객들이 떠나고 박수아가 마침내 지쳐 행복하게 잠든 후 이강준은 베란다에서 이지혜를 발견했다. 그들 사이의 중요한 대화를 지켜보았던 바로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말이 맞아요, 알죠? 그가 이지혜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다른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요. 이지혜는 미소를 지었고 이강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익숙한 전류가 흘렀다. 이제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몸짓이었다. 6개월 전 당신은 시간을 요청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저는 그걸 존중했어요. 견고한 무언가, 단지 매력이나 편리함 이상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만들었어요. 이지혜가 확인했다네 만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질문은 그들 사이에 떠올랐고 압력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혜는 지난 몇 달을 생각했다. 그들이 쌓아온 신뢰, 함께 직면했던 도전, 자연스럽게 피어난 파트너십.
이제 문제나 기쁨을 나눌 때 그녀와 아빠를 모두 찾는 박수아를 생각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 셋은 10대처럼 피할 수 없는 것 주위를 춤추고 있구나.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은 키스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처음이었지만 익숙했다. 마치 그들의 입술이 다른 시간, 다른 삶에서 이미 서로를 알았던 것처럼. 몇 달 후 저택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 삶이 이미 얽어놓은 것을 공식적으로 결합했다. 500명의 하객도, 화려한 장식도, 유명 연예 잡지의 취재도 없었다. 박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를 모방한 빛의 캐노피 아래에서 이강준과 이지혜가 서약을 교환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사랑하는 50명뿐이었다. 이제 거의 10살이 된 소녀는 들러리였고 자신의 빨간 드레스, 그녀가 항상 용기의 색이라고 강조했던 에서 빛났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반지뿐만 아니라 모두의 운명을 바꾼 분홍색 휴대폰도 들려 있었다.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설명했다. 최유진과의 파혼된 결혼식에 원래 할당되었던 돈의 일부로 부부는 진실의 별들 연구소를 설립했다. 특히 어른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한 비영리 단체였다. 이 연구소는 박수아의 경험과 한서연의 유산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심리적, 법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했다. 엄마는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연구소 개소식에서 한 기자가 프로젝트의 영감에 대해 묻자 박수아가 말했다. 엄마는 어른들이 너를 믿지 않을 때 네 진실에 대한 증거를 간직해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약혼식 저녁 식사의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거의 2년 후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강준 가족, 이강준, 이지혜, 박수아, 은 청담동 해변가를 걷고 있었다. 이제 거의 11살이 된 소녀는 사춘기 특유의 에너지로 갈매기를 쫓으며 앞서 달려갔고 부부는 몇 미터 뒤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매일 한서연 씨를 더 닮아가는군요. 이강준은 향수에 젖은 미소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같은 결단력, 진실에 대한 같은 열정. 당신을 닮은 점도 많아요. 이지혜가 대답했다. 전략적인 지능,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능력. 8살에 파티 드레스에 비밀 주머니를 꿰맬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이강준은 웃었고 그 소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주 들리게 되었다. 세 사람 모두를 조금씩 닮은 것 같아요. 한서연 씨는 뿌리와 초기 용기를 주었죠. 당신은 기쁨과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고요. 저는 물질적 부양 외에 다른 무언가에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는 안전함을 주었어요. 이지혜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단언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고요. 박수아는 다시 달려왔고 갈색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렸으며 사진 속 엄마의 눈과 너무나 닮은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저기 조개 목걸이 파는 여자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별자리 컬렉션에 추가할 거 하나 사도 돼요? 이강준은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몇 장의 지폐를 건넸다. 너무 오래 걸리지 마. 점심 예약했어. 박수아가 다시 멀어져 조개 공예품 판매상에게 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강준은 이지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요즘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가 물었다. 무엇을요?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요. 3년 전에 누군가 내 구원이 절박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빚 많은 교육 전문가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말했다면 이지혜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누군가 제가 트라우마를 입은 딸을 둔 억만장자 호라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수락함으로써 가족을 찾을 거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결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내죠. 이지혜는 가족의 만트라가 된 그 말을 반복했다. 항상요. 이강준이 동의하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멀리서 박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분홍색 휴대폰의 구슬로 만든 팔찌가 있었다. 이제 은퇴했지만 가족의 유물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 기기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열었다. 소녀는 새 조개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다시 모래 위를 달렸고 서울의 태양은 바다 위에서 빛났다. 낮의 밝음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별들은 영원한 궤도를 계속 돌았다. 상실, 용기, 진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이야기 끝.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지혜, 이강준, 박수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하려면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왼쪽에서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과 진실에 변화하는 힘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 진실을 위해 싸워야 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용기와 극복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